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할게요.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늘 무탈하게. 네, 잘. 너무 좋은 거죠. 무탈한 게 사실은 제일 맞아요. 아무 일도 거고. 안 일어나는 게 가장 평화롭고 예. 좋은 상황인데 지난주에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면은 무난하게 이번 해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아버지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화이팅으로 끝나는 네. 이결아 변호사님. 그렇게 따지면 또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또 맞아요. 이제 네. 내일이면 또 오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미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는 오래됐지만 또 인생에 또 많은 스승들이 있으니까 감사 인사를 좀 스승님들께 전해보시죠. 전화라도 네. 오랜만에 한번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스승님 두 분 스승님이 뭐 겹치거나 하시지는 않으세요. 일부 저희 좀 대학원 스승님들은 겹치고요. 예. 교수님들. 그 전에는 겹칠 일이 없지만 각자 뭐 스승님 알아서 챙겨야죠. 네. 좋습니다. 또 스승님 입장에서는 제자끼리 이렇게 또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리고 있는 모습이 또 얼마나 또 좀 뿌듯하고 하시겠어요. 네, 그러실 수 있겠죠. 이 분위기 뭔가요?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치 사법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화제의 판결 대신에 최근에 각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좀 줄줄이 연기된 건 맞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인데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고요. 또 하나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이는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에 민주당이 낸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무부에서는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법사위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나서 다음 날인 2일에 지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법안을 발의한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재판 정지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뭐 기소만 안 되는 거다, 아니면 재판 진행까지 안 되는 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해석의 여지를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조금 그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은 약간은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 기존에도 똑같은 건데 예.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인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진행 못한다. 좀 이 이런 단서 조항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도 저 법률가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예. 좀 황당해요. 원래 그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이나 예단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판사 예. 입장에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정을 시도하려고 한다. 과연 국민들의 어떤 충분한 어떤 이해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피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선고 내용을 미리 알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게 사실 말씀 저희가 듣고 온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불가능한 이야기가 거 아니잖아요. 좀 웃기지 않나요?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부에서 갑자기 선고기일을 지정했어요. 예. 그러면
야 이번에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고 재판 정지하게 돼 있는데 왜 선고기를 잡으세요라고 하면 재판부가 무죄할 거니까 무죄 선고할 거니까 제가 잡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좀 아니 그 말인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그럼 제가 한번 좀 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그 개정안에 보면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에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는데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나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에 선고를 할 때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만을 염두에 둔 그런 조항은 아니고 예. 면소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은 후에 뭐 법령의 개폐로 인해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 여부를 뭐 예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를 처벌할 법률이 없어져요. 법령이. 그러면 예. 그때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 이거를 이제 뭐 무죄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걸 예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라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꼭 그것만 염두에 둔 그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무죄만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무죄도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비판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과를 알고 뭔가 맞습니다. 한다는 자체가 일반인 네. 기준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는 또 헌법 68조와 진행되고 있는 이 형소법 개정안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 68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점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까요? 일단 헌법 68조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예.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 판결에 의해서 뭐 자격을 상실한 때 지금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가 아니면 이렇게 자격이 상실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예.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법무부에서 그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 일견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은 건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 뜻이 있는 건데 예. 이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뭐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8조에 들어있는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네. 불가능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형소법 개정안이 아예 그렇죠. 외환죄, 공포가 내란죄를 되면 제외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재임 중에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예. 재임 전에 어허. 당선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계로 변호사님 혹시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 이제 뭐 그 이제 68조와의 충돌 문제가 이제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이제 결정날 확률이 높고 또 이제 대선을 한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또 차별하는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정안이.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예. 예를 들어서 대선을 하기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 형사소법 개정안에 의해서는 뭐 피선거권도 박탈되지도 않고 뭐 그 대통령직도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차별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이 돼야 우리가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규정은 대선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하고 형사재판이 대선을 하기 전에 확정이 돼서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라는 그러한 점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헌의 소지가 아주 짙다라고 예.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거는 어떤 헌법 개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얻고 그런 어떤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견을 이제 뭐 신중 검토 의견을 이제 밝힌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지금 통과한 개정안 중에 하나가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중에 행위라는 용어는 삭제하자.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요소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여전히 금지를 하되 예.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행위는 빼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죠. 예, 그러면 행위라는 거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도 포함될 것이고 뭐 정말 사기를 친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든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행위들에 관한 것들은 다 이제 빠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자 이재명 후보자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면소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 재판중지법 뭐 이렇게 하면서 그와 같은 이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제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중앙선관위도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선관위 지금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행위, 축조 해설뿐만 아니라 250조 선거법 250조를 손대는 경우에 어떠한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렇게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도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사안이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좀 공포가 될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밀어붙인 법안들이기에 이거야말로 약간 뭐 그 위인설법의 나쁜 사례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 이런 말씀 또 하시던데요. 그런 여기저기서. 느낌을 예.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알겠어요. 근데 과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 만약 유지가 된다라면 본인들의 발목을 잡을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봐야 되고 여전히 법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인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법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도 예. 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뭐 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거 뭐 꼭 이재명한테만 적용되는 법 아니다. 앞으로 뭐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어떤 발언만으로 그게 의견의 표명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돼버려서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는 너무나 큰 어떤 처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인식은 있었죠.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알겠는데 어떤 이 시기나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이 법무부와 또 중앙선관위에 좀 반대 의견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영역 그리고 사법적 영역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각별히 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만 해도 벌써 8건이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좀 이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강력 처벌을 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보다는 책임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관련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안녕 나전이들, 내가 누구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푼다리 아냐.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한번 터치해볼까? 오늘은 이 푼다리 언니가 요즘 잘 나가는 가수 있지? 실명 거론은 못해? 그 가수 뒷얘기를 들고 왔다는 거 아니야. 뭐야 실명을 또 알려달래. 실명은 이따 우리 나전이들 하는 거 봐서 같은지 하고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글쎄 그 가수 하면서 변호사까지 한다는 그 여수에서 유명한 송땡땡 있잖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뭐 모르면 뭐 할 수 없고 그 사람 원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변호사라고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지 뭐야. 그 사람 잘한다는 사람이 나한테만 제보를 해와서 제보 영상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깐다. 잘 봐. 걔가 원래 공부를 잘 못해요. 고등학교도 걔 아버지가 돈 좀 주고 넣어줬는 것 같더만. 변호사는 뭔 변호사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몇 달 있었지. 야, 이 사람 안 되겠구만. 가수로서도 무대 한번 세워주라고 현금 다발을 들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아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낚는 격 아니야?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돼. 음성 변조까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음성 시대는- 변조 지금 기계적으로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아 자체적으로 하신 거였어요? 네. 아 들으시는 분들은 하신 거였어요? 좋네요. 그 밖에서 감독님이 해주신 줄 아셨을 텐데 직접 코를 막고 이렇게 음성 변조 괄호치고 음성 변조된 목소리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쉽지 어려운 않습니다. 질문을 작가님이 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송땡땡이라는 가수 겸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 유튜버가 폭로를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의 일부를 좀 저희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요새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죠. 이제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아이브의 장원영, 뭐 방탄소년단의 비, 정국 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이죠. 탈덕 수용소 이른바. 거기에 이제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뭐 아이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워낙 자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이라서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그러니까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의 혐의로 이제 최근에 1심 형사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 법원이 좀 중하게 이를 처벌하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정식 재판 청구, 약식 사건의 구형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도 자연스럽게 상향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처벌을 해달라라고 예. 이렇게 구하는 수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지금 양형 기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사실은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형 상위에 그 2분의 1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항소를 하는 게 검찰의 실무예요. 그래서 징역 2년을 구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항소를 하는 것이 예.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근데 법원이 지금 계속 기존 양형을 유지하면은 검찰이 계속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쌓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처벌해달라고 하는 수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법원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걸 유지한다 그러면 항소 비율도 올라가고 재판도 그만큼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도 이 선고하는 기준도 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자, 검찰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국 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해 이제 더 강력히 대응을 하고자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 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약식 기소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정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뭐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그 유형들을 좀 나눠서 세분을 해서 이런 사건들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끝내지 말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그런 지침을 각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예. 자, 검찰이 보니까 이 형식을 뭐 이익 추구형, 보복형, 음해형, 뭐 가짜 뉴스형, 중대 피해형처럼 구체적으로 좀 나눠 놨더라고요. 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일단 이렇게 틀을 정해 놓은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범죄가 당연히
형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지금 구분 지어놓은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익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 경제적 이익 취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뭐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금전적인 수익을 얻기 그렇습니다. 위한 뭐 최근 흔히 말하는 사이버 레카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익 추구형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자극적인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조회수를 올려서 음.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예. 한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복 음해형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보복 음해 위해 등을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할 경우에는 보복 음해형, 그리고 가짜 뉴스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해서 게시 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반복 범행 및 재범행. 이거 사실 재질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경멸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에, 예. 그리고 뭐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 당연히 여기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중대 피해형이 있는데요.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 저하 및 인격권 침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 초래, 뭐 이런 것처럼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허위라고 밝혀지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또 중대 피해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예. 사안별로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그 파급 효과들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이에 맞춰서 처벌 기준도 강화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뒀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좀 많이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이런 거는 초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전력이,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더 뭔가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걸 보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심플하죠. 허위 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하면 안 했을 된다. 때. 뭐 어떻게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유형을 나눠놓고 여기에 해당하면 일단은 벌금으로 가더라도 고액의 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구공판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구해서 징역형을 구하겠다라는 예.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렇게 형벌이 좀 뭐 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참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앞서 꽁트에서 본 것처럼 그냥 뭐 가볍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유튜버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기소 과정 자체부터 좀 이전에는 경하게 처리되어 왔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약식으로 이제 뭐 그러한 행위가 이제 뭐 반복되거나 이제 계속 했던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어떤 유튜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탈덕 수용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예. 징역형이 선고는 됐지만 집행유예로 이제 선처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도 항소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런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잇따라 선고하는 좀 경향이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 우리 밀양 2004년에 밀양에서 했던 그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던 유튜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20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12명이 거짓이었습니다. 12명의 신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한 실형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3년이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건에서 대부분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던 거에 비해서는 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거는 좀 의미가 있는 판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갑자기 몇 주 전에 했던 저희 군법에 있는 그때 그 군 그쵸. 집단 내에서 네네. 명예훼손 상과 명예훼손죄는 그때 뭐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맞아요. 맞습니다. 징역형으로 한다. 이게 갑자기 네. 또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 그렇습니다. 네. 법과. 자, 이제부터 검찰이 구형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바뀔 예정입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뭐 그까짓 거 해봤자 난 초범이고 뭐 벌금 뭐 약한 벌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최저 하한선을 지금 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벌금 이야기만 하는데 당연히 상한선은 징역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검찰에서 지금 밝힌 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최저 하한선을 500만 원에서 그러니까 구형을 할 때 예. 700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형법상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분 사자 명예훼손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 구형을 이제 높이겠다. 그래서 예. 하한선을 좀 높여서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은 처벌 수위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뭐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SNS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영을 하는 경우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뭐 유튜버 중에는 뭐 이제 공익적인 목적,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범죄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거는 나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고 이런 걸 내세우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처벌받은 어떤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예. 뭐 이제 뭐 피고인은 공익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는 뭐 조회수로 인한 어떤 수익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수사 결과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최초의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어떤 그 유튜버나 이런 SNS를 이용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어떻게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이 되냐 이 부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피해자들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 나이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이런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우리 꽁트 사례에서도 여수에 사는 가수와 변호사를 겸하는 송땡땡이 완전 했지만 특정이죠. 다 알 수 있죠. 저 이름만 말하지 쉽게. 않았을 뿐 특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모욕 이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아무리 물론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는 뭐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예. 항상 유념하시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처벌도 강화된다는 네. 점. 맞습니다. 예. 자, 오늘 SNS나 유튜브 상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